내게 약속해 주신 3천 루블리 말입니다. 부인께서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3천 루블리란 말씀이죠. 아, 없어요. 내겐 3천 루블리나 되는 돈이 없습니다. 시치미를 떼고 잠옷 놀란 듯이 홀라꼬바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미자는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부인께서 그 돈은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말을 잘못 들으셨군요, 드미트리 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게 분명하군요. 나는 금광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물론 나는 3천 루블리, 아니 그보다도 훨씬 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약속했어요. 이제 모두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가 금광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었어요. 그럼 그 돈은, 그 3천 루블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보스런 의조로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당신은 아마도 현금이란 뜻으로 들으신 모양인데 나한텐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조금도 가진 게 없답니다. 드미트리 씨, 나는 조금 전에도 돈 때문에 관리인과 말다툼을 한 걸요. 그리고 2, 3일 전에는 뮤쇼프 씨한테서 500루블리를 빌려온 형편이에요. 그러니 내게 돈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드미트리 씨, 당신도 아시다시피 서로 내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어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친구를 잃는 것이 되고 마니까요. 특히 당신에겐 빌려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을 구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돈을 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금광이에요. 금광, 오직 금광뿐이에요. 에이, 빌어먹을. 미자는 버럭 고함을 지르며 붉은 두 주먹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 테이블을 내리쳤다. 어머나 어쩌면 홀라꼬바 부인은 질겁을 하도록 놀라서 이렇게 소리치며 응접실 한쪽 구석으로 냉큼 물러섰다. 미자는 침을 뱉고 불이 나게 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가슴을 쾅쾅 두들기며 걸었다. 그것은 이틀 전 어두운 한 길에서 알료샤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동생 앞에서 두들겨 보인 바로 그곳이었다. 가슴팍의 바로 그 자리를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 동작으로 무엇을 표시하려는 것인지는 그것은 아직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 이것은 그때 알료샤에게조차도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 비밀 속에는 그에게 있어 오욕 이상의 그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3천 루블리란 돈을 마련하여 까체리나에게 갚아줌으로써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오욕을 가슴의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내 버리지 않으면 그때는 파멸과 자살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결심한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사실은 후에 독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될 줄로 믿지만 아무튼 최후의 희망까지
사라져버린 지금은 그렇게도 육체적으로 건장해 보이던 이 사내가 홀라 꼽아 부인 집을 나와서 불과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여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엉 울음보를 터뜨리고 만 것이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가며 무턱 대고 걸었다. 이리하여 그는 광장에까지 다다랐으나 갑자기 무엇인가 정면으로부터 막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누군지 작달막한 노파가 발악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마터면 그는 이 노파를 떠밀어 넘어뜨릴 뻔했던 것이다. 이거 사람 잡겠군. 좀 똑똑히 보고 걸어다니라고 이 백정놈 같으니. 오 할멈 아니요. 어둠 속에서 노파를 알아보고 밑자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쌈소노포의 시중을 들고 있는 늙은 하녀였는데 밑자는 어제 이 하녀를 유심히 보아두었던 것이다. 누구시지요? 하고 노파는 전혀 딴 사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니신지 알아볼 수가 없구만요. 할멈은 꾸지마 쌈소노폰의 집에서 그분의 시중을 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뽀로호로이찌님 댁에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입죠. 그렇지만 전 아직 니신지 통 기억이 나질 않는 군입쇼. 그보다도 할멈 한마디 물어볼 일이 있어. 그루센가가 지금 거기에 와 있어. 밑자는 초조한 기대 때문에 몹시 흥분하여 이렇게 물었다. 조금 전에 내가 그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네, 오셨었지요. 하지만 잠깐 앉았다간 곧 다시 돌아가셨는 거립죠. 뭐라고? 돌아가 버렸다고? 하고 밑자는 외쳤다. 언제 돌아갔소? 오시자마자 곧 돌아가셨지요. 그저 잠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주인 영감님을 한바탕 웃겨놓고는 곧 돌아가 버리셨었지요. 거짓말 마라 빌어먹을 할멈 같으니 하고 밑자는 호통을 쳤다. 아이고 머니나 하고 노파는 비명을 질렀으나 밑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속력을 다해서 그루센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그루센가가 목그로예로 출발한 지 15분도 될까 말까 한 시간이었다. 베냐는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 할머니 마떠료냐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대위가 뛰어들어왔다. 밑자의 모습을 보자 베냐는 질겁을 하여 소리를 질렀다. 소리는 왜 질러? 하고 밑자는 버럭 고함을 쳤다. 그루센가는 어디 있지? 응. 그러나 급에 질려 들들 떨고 있는 베냐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털썩 베냐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베냐, 제발 좀 가르쳐 다오. 그루센가는 어디에 있지? 저는 몰라요.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당장 죽이신데도 전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베냐는 열심히 맹세했다. 아까 두 분이 함께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다. 안 돌아오셨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어요. 절대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라. 밑자는 또다시 꽥 고함을 질렀다. 내가 덜덜 떨고 있는 꼴만 보아도 그년이 어디 있는지 알만하다.
그는 곧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혼이 난 페냐는 쉽사리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몹시 기뻤다. 그녀는 미자가 너무도 급히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자기도 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자는 밖으로 달려나갈 때 뜻밖의 행동을 하여 페냐와 마트료냐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식탁 위에 노스로 된 조그만 절구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역시 노스로 된 20cm가량의 조그만 걸구공이가 들어 있었는데 미자가 달려가 나가면서 한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다른 한 손으로 절구 속에 들어있는 공이를 빼들어 옆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그대로 획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큰일 났어요. 누구를 죽이려는가 봐. 이렇게 소리치며 페냐는 두 손을 탁 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